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산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업용 석유 시장의 시작에서부터 세븐시스터즈의 구성 때까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편으로 넘어오는 시간 동안에 국제유가도 반갑게도 조금 반등을 해줬네요. 참 국제유가라는 게 재밌는 게 배럴당 60달러대에서 한 5불 움직이고 이러면은 변동률이 한 10%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20달러대에 있으면 한 5불 움직이면 20%에서 25% 막 이렇게 막 변동률이 크게 나타납니다. 저유가일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때가 사실은 뭐 투기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은데, 그냥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하루하루 막 빨간불과 초록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 오펙의 형성과 그리고 2000년까지의 그 석유 시장의 재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이제 요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는 부분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10배가 됐다가 이후에 다시 반토막이 되는 이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 드린 게 세븐시스터즈 얘기였어요. 미국과 영국의 주요 7개 석유 기업들이 전 세계 원유 시장을 나눠 먹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석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위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 단적인 예가 있는 게 사우디 아람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름 아람코, 나눠보면은 에러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입니다. 말 그대로 아랍 미국 석유 회사입니다. 아람코 같은 경우에 처음에 1933년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이 회사가 이 석유 개발에 대한 권리를 100% 부여받습니다. 이 지금의 쉐브론이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로서 일단은 설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스탠다드 오일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뉴욕, 그리고 텍사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7개 세븐시스터즈 중에서 미국계에서 4개가 참여해가지고 이 회사의 100%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뭐 말이 그냥 사우디 아람코지, 처음 시작은 그냥 미국 회사였던 거죠. 그리고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드린 BP는 페르시아 오일, 거기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이란 지역, 그러면 사우디, 이란, 뭐 이라크, 중동 지역을 그냥 미국, 영국이 다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실 2차 대전 지나고 나서부터 석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세계 지도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이 중동에 접근을 하려 그러면 바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서양을 지나서 와야 되고, 다시 지중해로 들어와서 수에즈나 통해서 이렇게 지나와야 되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유럽 뭐 대륙을 가로지르고 이럴 수 없으니까 대서양 바깥으로 해서 지중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다시 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중동에서 멀리 있는데요. 사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서방 세계와 공산권, 이렇게 지금 냉전 체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미국, 영국은 일단 이 중요한 석유 자원이 너무나도 멀리 있죠. 근데 반면에 소련을 보시죠. 소련은 바로 옆에 이란,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있고 아제르바이잔 있습니다. 이 국가들 옛날 소련 연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중동으로는 그냥 지상군 탱크 밀고 내려오면 될 정도로 가까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영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중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소련은 가까이에 있고, 그러니까 이 중동이 소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뭐 아주 우연이겠죠. 그 이스라엘인들이 옛날에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차지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48년에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의 위치가 딱 이 중동의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중동 국가들, 이쪽으로 소련이 내려오는 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위치에 독립해서 딱 있습니다. 자, 이 미국과 영국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 두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석유가 중요한 자원인데 소련이 그러면은 중동에만 의지했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중동 영내에서도 이쪽에 세계지도 보시면은 카스피해, 흑해, 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기름이 엄청나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소련은 중동이 없이도 소련 영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가까이에 있는
이 카스피해 흑해 이런 데서 다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소련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 이후에서부터 90년까지 이런 냉전 시기가 오히려 빨리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8년 이렇게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주변국들, 특히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뭐냐, 뭐 2000년 전에 자기네들 국가가 여기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게 어딨냐,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침략을 들어오는데 또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을 무기를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줄줄이 이겨요. 그러면서 점점 영토가 넓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은 어디선가 무기를 조달해 와야 되죠. 결국 그 무기를 또 소련에서 받습니다. 원래 사실 중동은 소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특별히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랍 지역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을 절대 안 좋아하는 이 소련에 완전히 의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무기는 소련에서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어렸을 때 냉전 시기 뭐 이런 때 보면 왠지 아랍 국가는 소련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소련이랑 같은 편인 것 같고, 이스라엘은 또 미국, 영국 쪽에서 싸우는 것 같고, 이런 대립 구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아랍 국가 내에서도 좀 불만이 일어납니다. 미국, 영국이 여기 중동 지역에 있는 기름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참 자기네 기름인데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는 국유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 대표적인 예가 이란에서 뭐 50년대 초반에 모사데크 총리,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자인데요. 이란 민족이 뭐 이란의 걸 가지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왕정을 몰아내고 집권을 해가지고 국유화 선언을 하는데, 뭐 CIA가 조직한 쿠데타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기존의 팔레비 왕조가 돌아오면서 쫓겨나면서 국유화 시도는 실패로 끝나죠. 그 옆에 있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자 총리가 집권해서 국유화를 시도했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유화 시도 이건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점점 이렇게 불만을 쌓여가니까 결국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오펙입니다. 자, 오펙의 이름 한번 볼게요. Organizations for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말 그대로 석유 수출 국가들의 기구입니다. 이름만 보면은 뭐 석유 수출하는 나라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초기 60년대 초기 설립 멤버 보면 사우디,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리비아, 인도네시아, 뭐 보면 다 그냥 중동,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3세계 국가들만 이렇게 그냥 요 기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뻔하죠. 그 Organizations for라 그랬잖아요. 이 석유 수출하는 국가들인데 내 석유를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한 나라들의 모임, 이게 오펙인 겁니다. 이 오펙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에 생겼잖아요. 그로부터 한 70년까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뭐 이때까지도 그냥 계속 그냥 세븐 시스터가 뭐 그냥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정을 찾아가는데, 그러다가 197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차 오일 쇼크, 이게 발생합니다. 제1차 오일 쇼크는 계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땅을 넓혀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발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는, 사실 요 바로 앞 시기에 미국이 베트남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브레튼 우즈 협정, 말 그대로 금과 달러를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바꿔줄 테니 달러를 믿어달라라는 이 협정을 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달러 갖고 있으면 금 얼마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 쪼가리 받고 기름 주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많이 받아놨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펙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73년 10월에
유가를 기존 대비해서 70%를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금수 조치를 한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10월이죠. 북반구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끊었어요. 뭐 뻔하잖아요. 이스라엘 돕고 있던 국가 미국, 영국 막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 의존도는 매우 높여놨는데 이렇게 그냥 기름이 끊어버리니까 뭐 사상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그냥 겪게 되죠. 그냥 뭐 거의 기름을 받고 싶어도 받기 힘들어서 뭐 주유소 앞에 이렇게 쭉 길게 차들이 나열이 돼 있다던가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걸 겪게 되니까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5달러까지 거의 5배가 그냥 순간적으로 팍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태는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선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에다가 압박을 넣습니다. 야, 너가 너무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좀 뺏은 땅 중에 좀 돌려줘 라고 하면서 일부 땅을 중동 국가들이 돌려받고 그러고서는 1차 오일 쇼크는 해제가 되는데 일단 오펙 국가들 해보니까 기름값 오르고 막 돈이 잔뜩 들어와요. 너무 좋죠. 기름값을 여기서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불대로 쭉 유지가 되다가 다시 78년이 되면서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50년 초반에 국유화 시도를 했다가 쫓겨나고 왕정이 그냥 미국에 쭉 지원해주면서 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호메이니가 이 왕정을 쫓아내고 이제 석유 자체도 그냥 다시 국유화를 이번엔 강력하게 해버립니다. 아예 군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아예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수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다시 2배로 뛰게 되죠. 한 70년 초에 비해서는 그냥 70년 말 80년 초에 이르면은 그냥 유가가 10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특별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2차 대전, 1차 대전 뭐 이런 거 있긴 했지만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큰 그게 없었는데 원유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뭔가 중동에서 일이 나면 유가가 팍 뛰고 그럼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중동에서 뭔 일 났다 그러면은 막 유가 막 100불 갈까요? 막 이런 기사들이 뭐 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험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유가 시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결국에 이거는 산업의 재편을 가져옵니다. 이 시기가 70년대, 이 시기가 바로 신유전의 개발 시기 그리고 영화 파이오니아의 시기입니다. 영화 파이오니아 사실 보신 분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2014년에 개봉했는데 이런 영화도 있구나 이러실 건데 주요 내용 조금 요약을 드려보면은 이 영화 사실 노르웨이가 여기 이제 북해 유전 사실 영국과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쯤 여기 북해인데 여기서 유전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그럼 이거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송유관을 쭉 저 해저에다 깔아야 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잠수하는 잠수부가 동생인데 그 잠수부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런 석유와 관련된 이 정부 간에 이 딱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내용을 다룬 스릴러인 거고요. 사실 이 북해 유전의 발견은 영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중동 유전 갈라 그러면 이렇게 한참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선 오일 쇼크를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네 바로 이제 뭐 아주 바로 앞바다이지만 옆바다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영국도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었고 이 유전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한 1억 배럴 들어가는 유전이 한 14개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유전이었습니다. 이 유전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개발이 쭉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런 해상 유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때 그냥 알려진 건 아니에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송유관을 통해서 나르면 된다. 라고 이렇게 기술 개발은 돼 있었는데 유가가 낮은 동안은 그걸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막 10배로 뛰니까 기존에는 이게 원가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가능한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실제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공급 과잉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시기 사우디는 당황스럽습니다. 이 유가가 급등해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북해 유전도 그렇고 소련도 막 우랄 산맥 이런 데서 새로운 또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쭉쭉 뽑아내요. 그러고선 소련이 막 유럽에 대해서 지금 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가스관, 그 다음에 송유관 이런 것들도 착착착착 하면서 유럽으로 이렇게 마켓 시어를 늘려나갑니다. 뭐 사우디 입장에서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석유 장관은 1985년에 증산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유가가 80년 말까지 그냥 그 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익숙한 상황이지 않나요? 고유가가 지속되고 기존에 개발 안 했던 거 개발하면서 갑자기 공급이 많아지고, 그런데다가 이 시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볼커 의장이 80년대 초반에 미국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쭉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반에 중남미 지역에서 국가 부도들이 뭐 멕시코도 부도나고 저희 아르헨티나, 브라질 줄줄이 부도나면서 그냥 중남미 국가들이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수요도 급감합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의 분위기랑 되게 비슷한 거죠. 석유 고유가가 있었는데 전통유전이 아닌 거가 막 발견돼서 공급이 늘어났고 수요는 그냥 주저앉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참 오래 가면서 이게 90년대 후반까지 가면서 기존의 세븐 시스터즈였었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까지 워낙에 쌓아놓은 게 많기도 하고 워낙에 힘도 많고 좋은 유전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버틸만은 한데 하나 둘씩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199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는 이 세븐 시스터즈가 다시 합종연행을 하면서 오일 메이저라는 거를 형성을 하게 돼요. 이 오일 메이저는 엑손이 따로 있었고 모빌이 따로 있었는데 그 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엑손 모빌이 합쳐지면서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자 세계 최대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쉐브론과 텍사코가 손을 잡고서 쉐브론 텍사코로 하나가 돼요. 그러고서는 BP는 원래 스탠다드 오일 인디애나였던 아모코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쉘도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이 세븐 시스터즈가 탑4로 다시 오일 메이저 4개로 그냥 재편이 되게 돼요. 이 재편의 과정에서 사실 또 하나 영향을 줬었던 거는 1998년에 그 미국에서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그래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게 됐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통해서 99년, 200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요. 대표적인 게 그 대공황 시기에 걸어놨던 글래스-스티걸법, 그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분리하도록 만든 그걸 없애가지고 이제 겸업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아는 왜 2008년 금융위기 때 메이저 5 투자은행 그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때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M&A가 대형 M&A가 나도 충분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금융규제 완화까지 어우러지면서 원유 시장은 이제 재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편이 되게 되면서 안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 이제 정리를 드릴게요. 70년대에서부터 2000년까지 짧게 정리를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중동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다. 불만이 있어서 오펙을 만들었고, 그래서 원유를 제한하다 보니까 유가를 팍 띄웠고, 근데 유가를 띄워놓고 보다니까 북해나 다른 지역에서 여러 유전들이 생겨나면서 유가가 주저앉았다. 그러고서는 다시 오일 메이저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다. 이런 흐름일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 얘기 드릴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름 시장, 그리고 앞으로 기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저희 신한은행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